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은 좀 더 나쁘다. 메모리 반도체도 배추처럼 대체제가 없어요. 잘못 들어가시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반도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반도체 주식의 밸류에이션 배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요즘 반도체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참 괴로운데요. 여러 가지 태조 이방원 이러한 명칭으로 여러 주식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그 형태로 상승하는 가운데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소부장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도체 주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될 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겨울이 온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시점이 아닌 것인지, 하여튼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를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리서치본부에 계시는 송명섭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책을 내신 게 반도체 주가의 비밀, 반도체 주가는 왜 실적과 반대로 갈까? 네, 책의 그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요게 아마 우리 투자자들 마음일 거예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새로운 그 영역의 그 이익을 기록해도 주가는 빠지니까. 네네, 그렇죠. 네. 일단 현재 반도체와 관련해서 디램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일단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은 상상 이상으로 나빠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보다도 조금 업황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제 저마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은 좀 더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중순경, 예, 빠르면 2분기 중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주가는 1분기 중부터 상승 추세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몇몇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1분기 중반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오를 것인데,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사실은 주가가 내릴 때는, 그때는 이제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요. 이제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면서 보유 물량을 늘려가시는 게 조금 장기 투자가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1분기서부터 뭔가 상승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냥 어떤 분들은 또 지금서부터 1분기까지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이게 계속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횡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주가는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리는 요소는 전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은 사실 주가는 양대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EPS나 BPS 같은 그런 이제 주당 가치에다가 퍼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 베이스를 곱해서 나오는 게 주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경기가 나빠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 베이스의 하락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고, 또 주당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주당 가치라는 건 결국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반기가 많은 분들이 보셨던 거 이상으로 업황이 나쁠 것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반도체 업체들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가치의 하향 조정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이 주가를 누르는 하락시키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동안 굉장히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의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나 또는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 또 오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일단 바닥은 지난 듯한 그런 흐름이에요. 물론 뭐 거기에는 몇 가지 그 선제 조건들이 있긴 하죠.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도시봉쇄가 크게 재개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요인들이 없으면 그러면 중국은 나쁘긴 하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중국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들이 또 중간중간에 반도체 주가를 올리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랑 가장 그 연관성이 높은 업황 측면에서 지표는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수요 증감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중간에 또 주가 올랐다가 말씀드린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실적의 하향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주가가 좀 더 내렸다가 이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당분간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네. 뭐 오늘도 나온 그 헤드카피 뉴스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거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또 찍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할 때 보면은 뭐 이제까지는 우리가 메모리 쪽, 그래서 D램의 어떤 가격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는데 삼성전자가 새롭게 어떤 새로운 레벨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쪽에 반도체에서의 어떤 큰 실적 이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메모리가 뭐고 비메모리가 뭐고 그게 이제 보통 D램, 뭐 낸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종류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반도체를 이제 뭐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더 큰 카테고리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메모리랑 이제 비메모리 그렇게 나누죠. 그런데 메모리 안에는 D램과 낸드가 있고 D램과 낸드는 뭐 메모리라는 이름처럼 한마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D램은 왜 이제 PC 작업하시다가 갑자기 전원이 나가든지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하던 작업이 날아가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그런 작업들이 일시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완전히 그 저장이 되기 전에 D램에 잠깐씩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D램은 그렇게 이제 그 휘발성 메모리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전원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메모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었을 때 뭐 전원 나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낸드가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그런 그 메모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메모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 비메모리에는 뭐 너무나 많은 그런 반도체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CPU, 네. 그 다음에 GPU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는 뭐 그런 반도체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그 연산, 제어,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얘기 많이 할 때, 그 안에 이제 포함되는 반도체들이 아날로그 반도체, 그 다음에 또 MCU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들이 또 있고요. 뭐 DSP, 뭐 굉장히 많은 반도체들이 있는데 그런 반도체들은 또 각각의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연산, 제어 이런 쪽을 주로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 삼성전자, 한국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메모리 반도체, D램 쪽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 뭐 어렵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는 모든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것이다. 그 이후로는 뭐라 그러죠? 서버용 쪽,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용되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불과 몇 개월 전 이야기였단 말이죠. 이랬을 때 가장 그 적용받는 게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뭐 이런저런 것들도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장 산업에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비메모리들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한쪽이 그 더 특별하게 뭐 더 그 물론 뭐 GPU 같은 경우가 그
AI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또는 AI 환경 이런 쪽에서 그 기존의 CPU보다도 더 맞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GPU가 좀 더 많이 쓰인다 뭐 이런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가장 뭐 PC나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면은 PC 안에 들어가는 그 DRAM의 양보다도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DRAM의 양이 뭐 4배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우리가 미래의 뭐 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 유효한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AI나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뭐 그 성장 산업들이 반도체 뭐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이제 늘릴 것이다라고들 많이들 이해하고 계신데 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이제 처음에 윈도우즈가 들어오면서 PC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때 그때 D램의 수요 증가율이 연간 뭐 70%에서 100% 이렇게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성장률은 오히려 한 40%, 50%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PC랑 그 스마트폰 쪽이 정체되는 대신에 서버 쪽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뭐 클라우드 컴퓨팅, AI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쪽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최근에 D램 수요 증가율이라는 거는 뭐 20% 전후.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그 성수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수요를 이끌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옛날처럼 뭐 다시 40%, 100% 그런 성장률이 나오는 건 아니죠. 네, 그렇군요. 지금 책에서도 부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추 농사와 비슷하다.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홍수가 들거나 가뭄이 오면은 이제 배추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추의 출하량이 줄죠. 근데 우리들은 계속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배추가 조금만 모자라도 배추 가격이 막 2배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러면은 농부들이 배추 가격이 좋으니까 배추 농사를 또 많이 짓게 되죠. 그럼 배추가 또 생산량이 늘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배추가 많이 출하가 된다고 그래서 또 김치를 갑자기 또 많이 먹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추가 과잉 공급이 되는 것이고 배추 가격이 또 굉장히 급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성격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도 배추처럼 대체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해서 더 많이 갑자기 사용하거나 덜 적게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쭉 보셨지만은 D램 가격이 어떨 때는 뭐 2019년 같은 경우는 49%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2019년에 공급이 수요보다 1.5배가 많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 5% 정도? 많아도 10% 정도만 많아도 가격은 그렇게 빠지는 거고. 네. 반대로 5에서 10%만 모자라도 가격은 또 2배 이상 오르고. 이제 그런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시장이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제가 배추랑 그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사이클, 이게 지금 좋은 사이클이냐, 매출이 늘어나는 사이클이냐, D램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냐, 요거를 잘 확인해야 되겠군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이유고요. 그리고 경기 선행 지표를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반도체 산업 사이클은 보통 뭐 물론 옛날에는 뭐 올림픽 사이클이라고 해서 한 4년 동안 뭐 상승 하락이 지속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대략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좋다가 또 한 1년에서 2년 정도 나쁘다가 그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을 반영하는 주가도 상승 한 2년 하면 그럼 또 하락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시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실 때 타이밍을 잘 잡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 팔 때도 역시 타이밍을 잘 잡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꾸로 가거나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괴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기 선행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그 책 제목에도 왜 반도체 주가는 실적하고 반대로 갈까?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 굉장히들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실적 발표하면 다들 놀랄 정도거든요. 역대 최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렇죠. 고점. 네, 맞습니다. 고점 논란. 네네. 그런 모습이 최근에도 2019년 1월 달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 19년에 49% 하락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익이 2조 7천억으로 전년 대비 한 86% 감소하고 그런 해였어요. 그런데 19년 1월부터 주가는 올랐거든요. 반대로 작년 3월 같은 경우에 그때는 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고 그랬는데도 그때부터 주가는 하락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부터 자료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그 자료 하나 띄워놨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그려놨죠. 네. 그리고 맨 위에 부분에는 여기 1기가빗 기준 AS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DRAM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죠. 네.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실적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결국은 주당 가치 요인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는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 다음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향후의 경기를 6개월, 9개월 정도 미리 앞서서 알려주는 경기 선행 지표예요. 네. 그런데 이 경기 선행 지표가 반도체 주식의 밸류에이션 배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 요인이라고 하면, 자, 2018년부터 그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랑 그 윗부분에 있는 이 주당 가치 요인들하고 한번 방향성이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가 빠질 때 오르고요. 주가 오를 때 내리고요. 다 반대로 가죠? 네.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 반도체 가격이 다음 분기에도 오를 거다. 이제 그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다 거꾸로 갔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반면에 여기에 이 밸류에이션 배수인이라고 되어 있는 경기 선행 지표들하고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성을 보시면 2018년 이후나 이전이나 거의 방향성이 같아요. 네. 결국은 경기 선행 지표가 삼성전자 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주가의 양대축, 즉 주당 가치 요인과 밸류에이션 배수 요인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밸류에이션 배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왜 그러면은 반도체 주가는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이 항상 같이 움직일까? 그거를 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네. 보시면은 제가 여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랑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비교를 해놨고요. 그 다음 그림에서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그 다음에는 미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는 그런 경기 선행 지표랑 비교를 해놨는데 보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업황하고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그림이 거의 똑같죠. 그러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제가 왼쪽으로 6개월을 당겨놓은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이 한 6개월, 9개월 정도 미리 앞서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반도체는 주가가 업황을 한 6개월, 9개월 정도 선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그렇게 나타난 현상일 뿐이고 이렇게 업황을 선행하는 거는 경기 선행 지표가 선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의 수요를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 경기 선행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향후 6개월, 9개월 후에 그거에 따라서 업황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지금 당장 확실하면 주가는 바로바로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반도체 주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실적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 같은 이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할 때는 실적이 아니라 선행 지표로 지금 좋아지는 시점이냐, 그렇죠. 좋아지게 될 그 전 시점이냐, 그렇죠. 요거를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반도체야말로 이제 사실 거의 원유 같은 그런 그 원자재거든요.
뭐 산업의 스타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경기에 민감하고 그걸 미리미리 이제 가장 빨리 알려주는 그런 그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러한 원칙을 적용했을 때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경기 선행 지표와 이렇게 비교하더라도 삼성전자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왜 이렇게 실적 좋은데 국민주인데 계속 빠지지? 얘기하잖아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미 작년 3월에 경기 선행 지표들이, 여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잠깐 그 19년 초랑 작년 3월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네. 저기 한번 보시면은 19년에 그렇게 업황이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졌는데도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라는 경기 선행 지표가 작년 초부터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주가도 같이 올랐죠. 실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업황이 좋아졌습니다. 네. 한 6개월, 9개월 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작년 3월에는 그렇게 실적이 좋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데도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월부터 빠지니까 반도체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 4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크게 하락은 안 했죠. 지금도 그게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미 가격 하락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선행 지표들이 미리 그런 걸 알려주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경기 선행 지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반도체 주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드려보면, 자, 지금 전 세계 그 유동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랑 중국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MT 기준으로 보면요, 놀랍게도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1.5배 커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굉장히 돈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게 뭐 실제로 효율성이 있냐고는 다른 얘기지만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올해 상반기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유동성은 빠졌죠.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같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니까 중국에서만 유동성이 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국가들에서는 다 유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전 세계 유동성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 1분기 중 정도 가면 한 정책금리가 4.5% 정도 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라는 게 현재 그 시장의 컨센서스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중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을 포함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고 그중 일부 국가에서는 또 인하하는 나라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은 그때부터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유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폭을 현저하게 줄일 경우에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늦어도 내년 1분기 말 이전에는, 그게 1분기 초일 수도 있고 올해 연말일 수도 있고 1분기 중일 수도 있고,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바닥 짚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런 뭐 역사적인 관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도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상승하면서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경기 선행 지표를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제가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B 배수를 이제 비교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유사하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에 제가 역시 미국 정책 금리랑 ISM 제조업 지수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또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책 금리는 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즉슨 이 ISM 제조업 지수랑 미국 정책 금리는 서로 반비례 동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년 1분기 중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선진국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뭐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면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선진국 경기도 조만간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ISM 제조업 지수나 또는 전 세계 유동성 증감률이나 내년 1분기 중부터는 바닥을 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네. 역사적 관계로 봤을 때 반도체 주가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내년 1분기 중이면 지금 이제 뭐 3분기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제가 아까 잠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그런 업황 지표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중국의 IT 수요 증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제가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랑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배수를 비교해놨는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똑같죠? 자, 작년 3월 달에 전 세계 유동성 증감률도 하락을 했지만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도 작년 3월 달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 빠졌고 그 이후로 거의 월 단위로 주가는 같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을 선행하는 그런 지표가 바로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을 조금씩 선행하면서 가고 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달 저점 찍고 그 다음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네요.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 중국 IT 수요 증감률도 진작에 올랐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3월 달에 중국 IT 수요 증감률 위로 삐쭉 솟다가 다시 4월, 5월에 쭉쭉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올해 3월 하순부터 중국에서 도시봉쇄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사이버 봉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전반적으로 큰 대도시들이 다 도시봉쇄 들어가니까 IT 수요가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IT 수요 증감률이 4월, 5월 쭉쭉 내려가면서 주가도 같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제 5월 하순 들어와서 도시봉쇄가 풀렸잖아요, 살짝.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달, 7월 달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 IT 수요 증감률이 오르고, 그나마 그래서 얼마 전에 주가가 몇 %나마 저점에서 올라갔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계속 올라주면, 그러면은 뭐 워낙 반도체 주가랑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중국이 돈 굉장히 많이 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그렇죠. 회색 막대 보시면은 이게 중국의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액인데 주로 이제 돈 푸는 수단이죠. 보시면은 네. 뭐 올해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 푼다고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동성이 중국에서는 계속 늘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 제가 빨갛게 타운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중국의 향후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이미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미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 안 터지고 다시 도시봉쇄 심하게 안 들어가면 중국에서는 뭐 지금은 나쁘지만 바닥 잡고 앞으로 경기 그다음에 IT 수요 증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주면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반도체 주가를 올릴 요소가 되는 것인데, 물론 그래서 지금 약간 걱정되는 건 도시봉쇄가 또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전체적인 그렇죠. 걱정이에요. 그게 최근 주가를 내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것만 없어주면 저는 주가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제 뭐 향후에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더 내려간다. 그 다음에 업체들이 실적 예상보다 안 좋다. 그런 요인들이 하면 좀 내렸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구간이 내년 1분기 중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보다도 약간의 박스권 형태로 1월 중순까지는 좀 끌고 갈 수 있다. 1분기까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역사적 PB 배수를 제가 이렇게 쭉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가 급락기 때, 예를 들면 뭐 2001년도에 IT 버블 붕괴, 9.11 테러 때, 그 다음에 리만 사태 때, 유럽 재정위기, 중국 신용위기, 미중벽 전쟁, 코로나19. 요때 저점을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배수가
형성을 했었는데 이거 다 평균 내보면요. 1.1배예요. 1.1배. 네, PBR로 1.1배. 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정도예요. 여기 이제 자세히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13배. 아, 거의 백악관에 근접했군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더 1.1배 밑으로 가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 터지면 그거는 뭐 그죠. 중국 경제 위기니까. 네, 리만 사태 때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도시공세 그거 터지면 또 굉장히 답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가가 급등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길게 오래 해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일 없으면 그러면 대략 요 정도 수준에서 1.1배 그 밑으로 떨어져도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이미 전저점 수준으로 주가가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내린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많이 사시지 마시고 한 번에 분할 매수로 계속 조금씩 모으고 가시다 보면 내년 1분기 중에 경기 성능 지표들이 돌았으면서 밸류에이션 배수가 오르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분기 가서 업체들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주당 가치 상승 요인이죠. 네. 그럼 그때부터는 밸류에이션 배수도 오르고 주당 가치도 오르고 주가 양대축이 둘 다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가 상승폭이 빨라지게 되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연말쯤 갔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해 보면 그때 주가랑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게 더 높을까? 제가 볼 때는 최소 50%는 더 높지 않겠냐. 네, 내년 연말 주가는 그렇게 좀 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타당한 걱정이긴 한데, 그건 뭐냐면 미국이 내년 1분기 중에 4.5%까지 금리 예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하하지 않고 내년 연말까지 4.5%로 계속 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유동성이 느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주가의 상승폭이 제한되는 겁니다. 네. 많이 오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4.5% 유지가 되면 뭐 일부 국가들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제 그런 국가들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또 유동성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유동성 자체를 얘기하니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 반도체주를 어떤 방식으로 매매해야 되는가, 사야 될 때가 언제고 팔아야 될 때가 언제냐, 이게 좀 나오네요. 우리는 반대로 좀 고점에 물린 게 실적이 좋다고 할 때 사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안 좋을 때, 그래서 비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을 때 이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도 반도체주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이 많고 들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